자, 재산세 과표예요. 네.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목이 뭐 배웠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지금 배우고 있고 마지막 재산세 과표 및 세율을 배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다라고 한다면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뭐가 있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과세 표준을 무슨 가격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무슨 가격으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보면 개인일 때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했었잖아요. 뭐일 때는? 법일 때는 사실상가격을 했던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서 취득세 과표가 틀려졌잖아요. 입에서 어디에서는? 재산세에서는 개인 법인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산세는 법인 장부가액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재산세 과세 기준이 정해졌죠. 그 전에 신문에 났던 거 여러분들 뭐 신문 보실 시간이 없어서 안 보셨겠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뭔 의의를 제기했냐면 공시가격 인하 이의 신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야? 야, 우리 집값 그렇게 안 높아. 공시가격 내려줘. 왜? 재산세를 많이 내니까. 재산세 줄이려고 우리 공시가격 그렇게 안 높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시가 되기 전에 그 공시가격을 낮추는 게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재산세 무조건 무슨 가로 한다? 시가 표준액. 부채가 얼마 있고 그런 거 한 게 없어.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세는 더 낮아져야 되고 보유세는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재산세가 부담스럽겠지만 재산세를 100년간 내더라도 여러분들 집 못 사죠. 그만큼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재산세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가표준액을 그 당시에 현실화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현시세의 10%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많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단계 상승을 시켜줘가지고 명동의 경우에는 현시세하고 공시가격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공시가격이 많이 뛴 거야. 공시가격이 많이 뛰니까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진 게 문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렸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공시가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야 됩니다. 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면 조세 저항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뭘 적용했냐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거예요. 무슨 비율이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가 표준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시가 표준액을 100% 다 과세하지 않고 여기다가 뭐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얼마야? 봤더니 얘네들은 70% 적용하고요. 얘는 60%만 적용, 주택은 60%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시가 표준액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 시가 표준액의 70%, 60%만 과표로 해서 뭐가 적용된다? 재산세를 계산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OX. X. 과표를 물어봤잖아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뭐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여러분들 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것은 토지 건물이 하나인다. X. 어디죠? 주택도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죠. 다만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서만 합니다. 포인트 아시겠죠? 네, 뭐 중요한 게 재산세 과표는 뭐 틀릴 게 없지. 그냥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과세 표준이 정해졌으면 여기다 이제 뭐 곱하면 됩니까? 세율을 곱하면 되죠. 항상 기억해요.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분에 대한 세율은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보세요. 제가 프린트물이 더 잘 해냈어요. 자, 토지분에 대한 세율은 크게 뭐가 있어요?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합산이 있고 종합합산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분리과세는 뭐가 있어요? 0.07%, 0.2%, 4%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별도합산은 0.2에서 0.4, 종합합산은 0.2에서 0.5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재산세의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기 위함이다. OX. 다시 한번요. 재산세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기 위함이다. OX예요. X죠. 왜냐하면 저율 분리과세도 있지만 뭐도 있다? 고율 분리과세. 4%면 엄청난 거잖아요. 토지가격의 4%를 재산세로 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토지겠어요? 보나마나. 사치성 재산의 토지겠죠. 이런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4%씩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들 다시 한번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저율 분리과세도 있고 뭐도 있다? 고율 분리과세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합산과세도 상대적으로 저율 합산이 있고 고율 합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합산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은 저율 합산이고 종합 합산은 상대적으로 고율 합산인 겁니다. 오케이? 아니면 0.2, 0.4, 0.2, 0.5가 뭐 그렇게 차이가 있어 보지만 여러분들 과표 구간을 한번 보실래요? 별도 합산은 10억이 넘어갈 때 0.4지요. 오케이? 하지만 종합 합산은 1억이 넘어가면 0.5예요. 누가 더 비싸요? 종합 합산이 훨씬 더 비싼 세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때 여러분들 합산과세 이렇게 적용되는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하죠? 누진 세율이라 하고
분리과세가 되는 세율은 무슨 세율이 되는 거예요? 비례세율이 되는 거죠. 누진세율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 오케이? 자, 보세요. 누진세율, 비례세율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볼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과표 구간 한번 볼래요? 별도 합산 한번 볼까요? 건물 가액이, 토지 가액이 2억이면 얼마죠? 0.2%죠. 그럼 얼마예요? 40입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4억이면 어떻게 되죠? 4억이면 2억에 대해서는 0.2%.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해서는 0.3% 하면 이거 100만 원이 되죠. 과세 표준이 몇 배 뛰면? 과세 표준이 2배 뛰면 세액은 지금 2.5배가 뛰죠. 과표가 뛰면,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 근데 어느 비율이 더 커요? 세액의 변동비율이 더 크다고요. 맞죠? 이런 세를 무슨 세를 한다? 누진세.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많이 그려보셨습니까? 아주 단순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X축이 과표고요. Y축이 세액이라고 한다면 누진세율은 변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표가 증가되는 비율보다 세액의 변동 비율이 더 커. 이런 세율 무슨 세율? 누진세율.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 세율은 이건 무슨 세율이겠어요? 비례세율이겠지. 아셨죠? 4%면 2억에 4%면 800. 4억에 4%면 얼마? 1억 6천. 아니 1600. 아셨죠? 2배 뛰면 2배 뛰는 이런 세율 무슨 세율? 비례세율. 저런 세율 비례세율, 이런 세율 누진세율. 아셨죠? 그래서 왜 자꾸 이걸 왜 강조하느냐 봤더니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중 종합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심플해. 다음 중 합산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예요? 분리과세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발전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토지 중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뭐 찾으라는 거죠?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합산 대상 토지를 고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누진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들 다시 한번요. 분리과세는 저율분리과세도 있고 고율분리과세도 있고 합산과세도 상대적으로 저율이 있고 상대적으로 고율이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는 저율로 과세되겠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는 고율로 과세되겠죠. 그럼 토지 공개념의 입장에서 이 토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적 이익이 되는 토지라면 뭐가 되고? 저율로 가야 되겠고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라고 한다면 고율로 과세되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겠죠. 아셨죠? 그러면 어느 토지가 더 효율적이고 어느 토지가 공공성에 더 가까운가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1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차 산업용 토지, 2차 산업용 토지, 3차 산업용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1차 산업용 토지, 2차 산업용 토지, 3차 산업용 토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산업용 토지 뭐가 있어요? 1차 산업용 토지는 농지죠. 그 다음에 목장용지. 농업축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임업, 임야. 1차 산업 토지죠. 2차 산업이 뭐예요? 공장용지. 3차 산업이 뭡니까? 서비스.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건물이 뭐예요? 교육, 서비스. 2층에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뭐가 된다? 그 건물의 부수 토지는 서비스업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차선 뭐예요? 일반 건물의, 영업용 건물의 주택이 아닌 건물의 부수토지예요. 만일 주택이라면 무슨 세는 내야 되죠?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되겠지. 오케이? 네. 건물이 주택이라면 그 건물 및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거라고요. 아셨죠? 만약에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면 건물분 재산세 따로 내고 토지분 재산세를 따로 내요. 여러분들 제가 평택시에 이 건물도 내 거고 이 옆에 건물도 내 거야. 그럼 어떻게 내지? 건물분 재산세는 이 건물 재산세, 저 건물 재산세를 각각 계산해야 돼. 하지만 이 건물의 토지가액도 2억이고 저 건물 토지가액도 2억이라면 2억에 대해서 40만 원, 2억에 대해서 4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4억에 대한 재산세 100만 원을 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의 부담은 더 누진적으로 늘어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 건물의 부수토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1단계. 그러니까 분리과세나 별도 합산 과세에 대해야 될 토지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가 없다. 1단계. 이해하셨죠?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은 고율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 아셨죠? 1단계. 요약집 3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가 1단계였어요. 아셨죠? 여기까지. 자, 프린트물 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공부 순서, 공부 방법인데 여러분들 농지가 분리과세되는 경우를 공부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농지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농지이지만 종합합산과세될 토지가 있어요. 목장용지이지만 종합상과세될 토지가 있고요. 공장용지이지만 종합과세될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어. 개별적으로 공부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 이거는 뭐 3시간 걸려도 공부가 안 돼. 그럼 결론을 외우는데 어떻게 결론을 외우느냐? 자, 분리과세나 별도합산과세나 분리과세나 별도합산과세가 돼야 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게 있다?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제가 프린트물 4페이지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응? 프린트물 4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1번 농지죠. 2번 목장용지죠. 3번 공장용지죠. 4번 일반 건물의 토지죠.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두세요. 한 소리 듣지 말고 또 잘 묶으라고요. 또 왼쪽으로 묶고 있어. 오른쪽으로 묶으라니까. 바보야. 이렇게. 그래서 자, 괄호 1번부터 괄호 3번까지 묶어서 여러분들 얘네의 교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 결론 1번이에요. 결론 1번.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공통된 단어를 묶어보면 자, 이거예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중, 어디 지역 내에 있다며? 도시 지역 내에 있다며. 농지, 목장용지, 임야중 어디 내에 있다며? 도시 지역 내에 있다며. 도시 지역이 어디죠? 주상공이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이 도시 지역 한복판에 있어요. 이거 농지를 인정해줘야 못해요.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도시 지역 내에 있으면 이거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도시 지역 내에 있으면 이거 뭐가 된다고요? 종합 합산과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요.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녹지지역이라면 이거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라 한다면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리과세한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라 한다면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리과세한다. 그러니까 결론 외우면 되죠. 아셨죠? 농지, 목장용지이면은 무슨 대상인데? 분리과세 대상인데 분리과세 대상이어도 불구하고 종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결론 2번. 여러분들 목장용지건 공장용지건 건물의 부토지건 간에 무슨 토지건 간에 기준면적 초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준면적 초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돌아보지 말고 뭐예요? 종합이. 오케이? 네. 자, 5번이에요. 걔는 정책적으로 종합이 돼야 될 토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대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나대지,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대지, 잡종지는 뭐가 된다? 종합이 됩니다. 나대지 및 잡종지는 종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몇 프로 미달될 때?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몇 프로 미달된다며? 2%에 미달된다며. 여러분들 여기서 좀만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 바닥 면적까지 뭐가 돼야 되겠지?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바닥 면적 초과말 나오죠? 초과말 나면 뭐가 된다? 종합이. 다시 한번요. 자, 설명할게요. 건물 가액이 토지 가액에 몇 프로에 미달된다면? 2%에 미달된다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죠. 예전에 일산에 한 필지인데 공시지가 70억이야. 얼마나 노른자의 땅이겠습니까? 어? 이 70억짜리 땅이 나대지 상태로 있었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1년에 1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1억 이상이. 그걸 양도하려고 봤더니 그때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세가 60%였거든요. 옛날에 60% 양도세 세율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양도할 때 세금이 32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년 1억씩 내기도 그렇고 30억 세금 내면서 팔기도 그렇고. 그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지어버리면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 토지가 돼버리잖아. 맞죠? 그럼 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지? 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면 세금이 10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을 함부로 지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다가 뭐 해두면 심어두면 토지에 정착해서 사무실용을 사용하면 그 토지는 순식간에 건물에 부수된 토지가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그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로 인정할 거냐? 물론 건물이겠지. 건축법상 건물이 될 수 있겠지. 민법상 건물이 될 수 있겠지. 아셨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가액이 얼마에 미달되면 2%에 미달되면 그 건물로 보지 않겠다. 무슨 토지가 되는 거예요? 나대지 상태로 보는 거죠. 아셨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다면 그 바닥 면적까지는 건물의 토지니까 뭐가 되겠다? 별도 합산이 되겠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다 뭐가 되겠다? 종합이 되겠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허가 건물의 토지. 무슨 건물의 토지요? 무허가 건물의 토지.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무허가 단어라고 하는 걸 숨겨보면 뭐가 되죠? 무허가를 빼면 아니 건물의 토지죠. 예? 에이, 무허가 건물의 토지 중에 무허가 빼봐. 건물의 토지잖아요. 그럼 건물의 토지는 뭐가 돼야 돼? 별도 합산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봐봐요. 이것도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몇 프로, 2% 미달되더라도 어쨌든 건물의 토지잖아요. 건물의 토지는 원래 뭐가 돼야 돼? 별도 합산이 돼야 돼. 근데 그 건물이 몇 프로 미달되면? 2%에 미달되면 뭐 하겠다? 종합을 하겠다는 거고. 자, 무허가 건물이야. 건물의 토지는 원래 별도 합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위법, 불법 건축물이잖아. 그럼 위법,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한테 별도 합산을 적용해버리면 오히려 세금이 더 싸져버리네. 맞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별도 합산을 안 해주고 뭐 하겠다? 종합으로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위법 건축물 소유자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자 뭐가 된다? 2단계. 1단계, 2단계까지만 외우셔도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프린트물로 좀 보세요. 지금 프린트물에 제가 다 해놨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지 분류할 줄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3단계인데 공장 건물에 부수된 토지예요. 공장 건물에 부수 토지. 프린트물 4페이지 마지막. 프린트물 4페이지. 프린트물 4페이지 마지막이에요. 자, 공장 건물의 토지인데 이런 공장 건물의 토지는요. 공장 건물의 부수 토지는 자, 이게 읍면적인지 또는 시적인지, 시적은 다시 읍면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죠? 오케이? 여러분들 공장 건물은 읍면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을 때는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요? 분리과세가 되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죠? 그 외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과세가 되겠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죠. 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공장 건물의 토지가 중요한 것은 공장 건물의 부수토지 또는 공장 용지라고 하는데 얘네가 중요한 것은요. 얘네가 중요한 것은 다른 토지와 달리 공장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고 별도 합산과세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종합합산과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어. 근데 간단한 것은 기준면적 초과는 뭐죠? 종합이에요. 기준면적 초과는 뒤돌아보지 말고 종합이에요. 그럼 결국 공장 건물의 토지가 중요한 것은 분리과세가 될 거냐 별도 합산과세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만 결정하면 되겠다. 맞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평택 근처에 평택에도 공장단지 있죠? 무슨 공장단지죠? 여기 예? 평택 공단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어찌됐건 제 친구가 여기 공장 하나 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공장 건물이 공업단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상업지역에, 우리 건물 1층에, 이 엄청난 상업지역 안에 1층에 금형을 만드는 공장이 있거나, 가구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장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공장으로 안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공장으로 안 보겠다는 거지 건물의 부수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공장 건물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뭘로 안 보겠다? 공장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대신에 건물의 부수 토지까지 안 보는 건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장 건물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공장으로 보지 않아서 분리과세는 안 하겠지만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이기에 뭐는 된다? 별도 합산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공장이란 단어를 또 빼보면 뭐예요? 건물의 토지잖아요. 이런 건물의 토지는 원래 뭐가 돼야 돼? 별도가 돼야 된다고. 별도가. 아셨죠? 그런데 그 건물이 공장 건물로서 읍면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다면 그때는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 해줄 거고 그 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으면 분리과세는 아니지만 뭐는 하겠다? 별도 합산은 하겠다라는 거지. 이 표현 아시겠죠? 선생님들 공장 건물은 읍면적이거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을 때는 무슨 과세 해주고? 분리과세 해주고 주거지거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분리과세를 안 하지만 무슨 과세는 하겠다? 별도 합산은 하겠다. 기준면적 초과는 뒤돌아보지 말고 종합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뭐예요? 3단계까지.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틀려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도 틀리는데 이것 이외의 문제가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예? 이렇게만 하셔도 문제를 푸는 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긴 한데 이것 이외의 문제를 내는 것은 여러분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찍어야 됩니다. 아셨죠? 옛날에 3번을 찍었는데 요즘에 1번을 찍습니다. 아셨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대충 이해하지 말고 이거는 좀 확실하게 무조건 한 문제예요.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세율, 토지분의 세율 이 정도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몇 페이지까지 했죠? 자, 지금 몇 페이지였어요? 예? 52페이지였어요? 자, 52, 53, 54페이지 거기 괄호 6번에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있죠? 사셨어요? 우측 상단에. (53페이지) 괄호 6번에 맞죠? 분리과세 된 토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장 용지만 분리과세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급 목적용 토지가 있어요. 이런 공급 목적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해야 될 정책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분리과세를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이유열을 막론하고 정책적이에요. 정책적. 그러면 공급 목적용 토지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각종 공사가 보유하는 토지예요. 각종 공사가 보유한 토지. 공사가 뭐예요? 정부 투자기관. 이런 정부 투자기관들이 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주택공사 등이 뭘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이것도 뭐 하겠다?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염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
터미널용 토지. 오케이? 이렇게. 이건 정책적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주택 세율을 볼래요?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토지분에 대한 세율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바로 앞으로 돌아가서 주택에 대한 세율.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죠? 50페이지?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이 있죠? 자, 이런 주택에 대한 세율은요, 책이 없어요. 아니, 프린트물이 없어요. 이건 요약집 보셔야 돼요.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은 원칙은 얼마에서? 0.1에서 0.4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디에 대해서는? 별장에 대해서는 몇 프로죠? 4%예요. 여러분들 옆에다 한번 써주세요. 고급 주택을 포함합니다. 어디에?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고급 주택이 되면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데요. 어디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겸용주택이 있어요. 선생님, 네. 건물이 주택인 거하고 주택이 아닌 거하고 차이가 뭐죠? 건물이 주택이 아니면, 아니 그건 좀 이따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주거용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으면 재산세는 어떻게 틀려지지?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라면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따로 내야 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또 따로 내야 되겠지. 근데 건물이 주택이야. 그럼 건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건물이 주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하지.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맨날 이해만 하지 말고 잘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주택이라면 그때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재산으로 보게 되고,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면 이때는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를 따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겸용주택이래. 그럼 겸용주택이면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도 틀려지고 재산세 납부 방법도 과세 기간 맞죠? 모두 틀려져. 납부 기간도 틀려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겸용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이게 한 동일 겸용주택일 수 있고 이게 1구가 겸용주택일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한 동일 겸용주택이면 그게 어떻게 된다?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가 겸용주택이라면 주택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이라면 이때는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한 동은 뭐고 한 구는 뭐야? 한 동이 겸용주택이고 1구가 겸용주택이다?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들 이 건물은 한 동이에요, 한 구예요? 한 동이에요. 한 동이에요. 우리 아파트 단지 살 때 어떻게 세요? 이 아파트 단지 소개할 때 이 아파트 단지는 총 몇 동, 몇 가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동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의 개념은 점유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그런 형태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 문방구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는 집을 살고 안쪽에는 거주를 하면서 그 앞쪽에는 가게를 하고 그런 주거 형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한 구야. 그 한 구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이상이라면 그 전체의 면적을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그 건물의 2층에가 또 주택이야. 그럼 그때는 한 동이 겸용주택인 거겠지. 적게는 한 구의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한 동의 개념으로 크게 판단하고.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한 동이 겸용주택인지 한 구가 겸용주택인지 그렇게 판단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힘들어. 이 문제가. 왜냐하면 한 동이 뭐고 한 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무조건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충 이해하셨죠? 네, 대충 이해하지 말고 한 동이다, 한 구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한 동의 개념을 판단할 때는 주택만 주택, 소유 개념 판단하고 한 구가 겸용주택이다 할 때는 점유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택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주택은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주택 가액을 모두 합산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럼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요. 아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해요. 세액을 합산하는 거지 주택의 가액을 합산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주택에 대한 세율도 무슨 세율이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도 누진세율이잖아요. 아셨죠? 주택 가액을 합산하는 것과 주택 세액을 합산하는 것은 별개 문제죠. 아셨죠?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공부했어요. 자,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취득세 중과세 안 했어요. 취득세 중과세를 안 했는데 취득세 중과세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어딜 넘어가시냐면 제 요약집만을 공부합니다. 요약집 보시면 취득세 부가와 징수 있어요. 오늘은 취득세 부가와 징수까지만 할게요. 몇 페이지예요? 37페이지 취득세 부가와 징수. 취득세 부가세. 학원에 요약집이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제가 제 요약집을 다른 분들 드리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책을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자 37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부가와 징수 있죠? 네, 취득세 부가와 징수 한번 볼게요. 취득세 부가와 징수 보시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취득세는 지방세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예?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특광시세, 구세. 도에서 부과하는 지자체는 다시 두 가지죠. 도세하고 시군세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는 어디가 돼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 이 입에서 주의. 등록면허세는요, 부세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 오케이? 여러분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죠? 경기도가 과세권자고, 그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평택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그 물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물건에 대한 등록면세는 언제가 된다? 종로구가 되는 거다. 특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입에서 재산세는 어떻게 되죠? 재산세는 시군 구세가 된다. 보세요. 자, 이런 취득세는 그럼 납세지가 어디에 갈 건가? 돈지는 알겠어. 아니, 돈지는 알겠어.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권자인지 알겠어. 그럼 주소 지어야 돼요? 아니면 물건 소재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납세지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가 되고요? 물건 소재지가 돼요. 입에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는 주소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까지가 이제 종합소득세 마감하는 날이었거든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신고할 때 주소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득세는 국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세는 관할관청을 달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니? 국세니까. 서울이 관할 납세지어도 서울에도 안 하고 제주도에 신고해도 돼. 왜? 국세니까. 납세자가 신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근데 지방세는?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는 납세지, 관할관청을 달리해서 신고하잖아요? 그럼 무신고예요, 무신고. 무신고가 돼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무신고가 돼버리면 가산세 내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근데 그 납세지를 주소지로 할 건가, 물건 소재지로 할 건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 중에서 3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납세지에서 동그라미 3번.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취득세는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라는 거죠.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라는 거 맞죠? 네. 하지만 나중에 등록면허세 가보시면 알겠지만, 등록면허세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 이게 무슨 말이지?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부과합니다. 그렇죠. 거기가 어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등기법을 먼저 가야 돼. 등기법을 가보면
등기소가 서로 두 개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도록 돼 있지? 상급 법원장이 등기소를 지정하죠. 그 등기소가 지정이 되면 그 등기소가 있는 지자체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어. 어디가 취득세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시가총액 비율로 나누어서 이쪽에 따로 내면 되는데 등기는 각각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등기는 어느 한 군데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급 법원장이 먼저 등기소를 지정해주면 그 등기소가 있는 지자체가 등록면허세 납세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예요? 취득세는 무슨 납부 방법이다? 신고 납부 방법이죠. 자, 근데 이 취득세는 개정 전에는 무엇과 뭐로 나눌 수 있었대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눌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에요? 30일. 등록세는 언제 전까지였죠? 등기 전까지였죠. 그래서 개정 전에는요, 돈 주고 사면 반은 등기하기 전에 내고 반은 등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내면 됐었다고요. 아셨죠? 근데 이제는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개정 후에는 이게 취득세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취득세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60일로 바뀌었습니다. 납세자한테 여유로워졌어요? 불리해졌어요? 여유로워졌죠.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부터 6월이었어요. 9개 거적을 쓰면 9월이 되고. 대신에 뒤통수를 때리는 규정이 생겼지. 이게 만약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건이라면 언제 전까지? 등기 전까지. 그러면 이게 왜 뒤통수를 때리는 거냐? 아니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줬잖아 라고 고마워하면 안 되죠. 왜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대부분 다 등기를 해야 될 물건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하기 전까지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거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단 취득 후 추가 납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사유 발생으로부터 이때는 또 30일이네. 무슨 납부해라?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신고. 그럼 왜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죠?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다가 나중에 뭐가 되거나 중과세가 되거나 처음에는 비과세였다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표는 언제지? 처음엔 비과세였다가 나중에 과세되는 경우 뭐가 있지?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배운 것 중에 임시용 건축물 있잖아요. 임시용 건축물이 처음엔 비과세였지. 그리고 몇 년 내면? 1년이 초과되면 과세잖아요. 그럼 세금 납부해야 되죠. 무슨 납부야?
추가 납부인데 어떻게 납부해야 돼요?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네?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라. 아셨죠? 이렇게. 이때 30일 이내 신고 납부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과세 적용 산출세액에서 무슨 세금 차감해야 돼요? 이미 납부한 세액 차감해야 되겠죠. 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뭐 제외된다?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당초 (20번이죠) 중과세 적용 시 산출세액이 500원이라면 추가 납부될 세금은 얼마죠? 이미 납부한 세금 빼야 되겠죠? 이미 납부한 세금은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100원을 빼야 돼요? 120원을 빼야 돼요? 100원을 빼야 된다고요. 그럼 추가 납부 세금은 얼마죠? 400원인데 그럼 이 사람이 총 부담한 세금은 얼마예요? 520원 부담한 결과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120원을 빼면 얼마가 되죠? 380원이 되죠. 그럼 이때 총 부담한 세금은 500원만 부담한 결과잖아요. 맞죠? 그러면 잘못했던 가산세가 치유가 돼버리지. 가산세 효과를 유지하려면 당초 잘못한 것은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뭐를 빼야 된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가산세 효과가 그대로 520원으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결론적으로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무슨 금액 제외한 금액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자, 무슨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 징수라되 가산세 있죠? 가산세 저번 주 했었죠? 가산세 신고부실관세 2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경우는 40%. 다만 납부부정관세는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가산세 저번 주 했었어요.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과산세 신고하지 않고 뭐 했어요?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으면 중과산세 몇 프로? 80% 때린다는 거. 이것도 저번 주에 했었던 거고. 그죠? 이렇게. 넘어가세요. 자, 면세점 있죠?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5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고요. 면세점 판단할 때 총 연부 금액으로 판단하며, 그 다음에 1년간 분할해서 취득하거나 또는 인접한 토지를 취득할 때는 1년간 합산해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 취득세가 납부되면 이것도 했었어요. 부가세, 농특세 몇 프로 하고 10% 하고 지방교육세 몇 프로 있다? 20%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저번 주에 했었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어디 들어갈 거냐면 소득세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소득세 들어가고 제가 안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재산세 부가화 징수 안 했어요. 재산세 부가화 징수는 종합부동산세 하면서 같이 할 거니까 알고 되고 다음 주부터는 소득세 바로 들어갑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